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레드시프트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이동욱입니다.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AWS의 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약간 낯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AWS의 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레드시프트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제 메인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GS 리테일에서 이런 AWS의 분석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제 현재 그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고 계시고 그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시오 매니저님께서 공유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장표들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 장표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 97%냐, 67%냐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AI가 저희들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어떤 기회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고, 그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AI에 대한 투자와 교육을 갖다 확대하고 계시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요. 지금 AI라는 게 뭐 어제 오늘 생긴 건 아니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기업의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고객들이 알게 된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막상 AI를 통해서 이제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에 어떤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고객분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 뭐 이런 어떤 조사 같은 걸 보면 실제로 기업들의 한 3분의 1 정도만이 우리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회사가 가치를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반대로 한 3분의 2 정도의 기업이 막상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 분석에 일반적인 평범한 보고서 이상의 그런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모자람을 느끼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현재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분산돼 있으세요.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또는 OLTP DB 또는 뭐 하둡, 그리고 또 DW 또는 뭐 S3 같은 파일로 또 보관된 것도 계시고 사스 쪽에 또 들어가는 내용도 있으시고, 그래서 데이터들이 엄청 많이 분산되어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통합되어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합해서 사용해서 AI나 우리의 새로운 데이터 밸류를 얻는데 이제 좀 모자라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이런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AWS가 이미 알고 있다라면 AWS가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당연히 물어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 AWS는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지금까지 제시해 왔습니다. 예, 좌측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나 사스 데이터나 또는 뭐 서드 파티 데이터 또는 미디어, 여러 스트리밍 이런 데이터들이 현재 고객사에 산재해서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들, 예를 들어서 뭐 스트리밍을 위한 키네시스라든가 MSK 또는 DW를 위해서 레드시프트, 그리고 하둡 에코시스템을 위한 EMR, 그리고 뭐 저희들의 그 검색이라든가 그다음에 벡터 스토리지를 위한 오픈 서치, 이런 여러 가지 분석형 서비스들을 지금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뭐 사람들이나 또는 또 디바이스나 또는 스파이럴하게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서로 순환해 나가면서 좀 더 나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통합적인 데이터 아키텍처를 제공을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전부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로 ETL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OLTP 데이터를 이제 이런 그 데이터 분석 서비스 쪽으로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인핸스 시켜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객사 가서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렇게 데이터들이 다 통합이 되었을 때 이 데이터들에 대한 권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라는 질문도 함께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통합 거버넌스 시스템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고객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다 좋은데 너네 서비스가 너무 많아. 그리고 지금 말했던 것처럼 각각의 서비스가 다 분산되어 있고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는 피드백을 최근 몇 년간 계속적으로 받아왔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러한 피드백을 본사에 전달을 드렸고, 그 결과로 나오게 된 게 작년 12월 달에 발표된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 또는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 오브 세이지 메이커라고 하는 이러한 서비스입니다. 오늘 아마 설명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뭔가?
방금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객의 그 많은 데이터들을 또는 많은 데이터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미 AWS에 존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쉽게 사용하는 이지 오브 유즈 컨셉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셨던 것들이 있으셨던 것들에 대해서 AWS가 고객들에게 이제는 데이터를 좀 더 쉽게 통합해서 사용하고 그 통합된 데이터를 좀 더 밸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진 밸류 있는 데이터를 AI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어떤 개발 플랫폼을 만들어낸 게 요 세이지메이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AWS가 가져가고 있는 데이터 분석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데이터들을 모두 통합을 하고 통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밸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밸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얘를 가지고 AI를 학습을 시켜서 고객들에게 좀 더 고객이 밸류 있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현재 AWS의 데이터 분석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전체적인 이제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분석 아키텍처 내부에서도 약간 DW 컨셉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DW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중에 레드시프트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레드시프트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 통합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 레드시프트에는 현재 이제 그 S3 오토카피라고 해서 그 어떤 특정한 버켓의 데이터가 업로드가 되게 되면 카피라는 명령 없이도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는 그러한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인제스션이라고 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고객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객이 MSK라든가 또는 우리 키네시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쓰고 있을 때 과거에 알고 계시는 아키텍처로는 S3로 다운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카피하거나 어떤 이런 아키텍처를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능이 이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제공된 지는 3년이 이미 넘었고요. 그래서 기술도 약간 안정화가 많이 되어 있고 해외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엠뷰 구조로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바로 끌어당겨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기술을 이미 제공을 드리고 있고 제로 ETL이라고 하는 기능을 2년 전부터 발표하고 계속적으로 인핸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OLTP, 특히 오로라 마이스퀘일이나 오로라 포스트그레, 다이나모 DB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실시간 보통 한 1분 언더의 이제 그런 그 데이터 차이로 이제 데이터를 레드시프트 쪽으로 데이터를 추출해내서 그런 OLTP 데이터를 바로 DW 쪽으로 가져오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OLTP 안에 엄청나게 많은 테이블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ETL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테이블마다의 각각의 프로그램이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도 많은 힘이 들고 그리고 유지하는데도 사실은 많은 공수가 필요하게 되는데 제로 ETL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어떤 그 설정만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이 이렇게 데이터 엔지니어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는 고객들도 한 번 정도는 테스트해 볼 만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 이제 페더레이티드 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또 조그마한 노란색 동그라미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요게 이제 데이터 쉐어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데이터를 레드시프트 쪽으로 데이터를 받게 되었을 때 레드시프트 서버가 만약에 단 한 개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서버 하나가 엄청나게 큰 부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DB 안에서 데이터 경합이 발생을 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가운데 있는 저런 여러 클러스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쉐어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 쉐어링은 데이터를 카피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스토리지를 다른 데이터베이스 쪽에 권한을 갖다가 줌으로써 읽기나 쓰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하나의 스토리지를 여러 컴퓨터 노드들, 여러 DB가 동시에 접근을 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게 가능하게 해주는 멀티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DB 하나를 사용할 때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데이터 경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서버리스랑 프로비전들을 서로 엮어서 만약에 고객의 작업이 하루 종일 어떤 데이터가 돌아가야 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프로비전드의 RI를 사용해서 가격을 낮추시고 그 중에 일부 특정 시점에 대해서 작업을 돌리는 게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서버리스랑 프로비전들을 서로 엮어서 이제 이런 데이터 쉐어링 구조를
아키텍처를 만드시면 좀 더 간단하고 경제적이면서도 되게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와 함께 이제 아래쪽에 있는 저 데이터 버켓 그림과 그다음에 레드시프트 그림이 서로 교환하고 있는 것들은 이번에 세이지메이커에서 새롭게 발표된 그 세이지메이커 레이크하우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기존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랑 S3의 데이터가 분리돼서 작동하던 것들을 지금은 이제 기존에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S3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읽을 수는 있었거든요. 지금 새롭게 이제 제시되고 있는 기능들은 요런 S3에 있는 스파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를 바로 붙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합돼서 만들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AI라든가 BI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레드시프트가 2020년 이후로 RA3가 놓은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멀티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해서 방금 설명드린 데이터 쉐어링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하는 걸 가능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S3랑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하둡 데이터랑 그 DW 데이터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이제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제로 ETL 같은 이제 요런 OLTP 데이터를 레드십 쪽으로 결합시키는, 그래서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기업 내에 크게 데이터가 세 덩어리가 있어요. OLTP 데이터, DW 데이터, 하둡 데이터 세 덩어리가 있는데 OLTP 데이터를 DW로 통합하게 해주는 기술로는 제로 ETL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하둡 데이터와 DW 데이터를 서로 통합하게 해주는 기술로 이제 세이지메이커 레이크하우스라는 기능으로 그 기능을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드시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를 통합시킬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그 레드시프트는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데이터 쉐어링을 기반으로 하는 멀티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각각의 역할에 맞는 기능들을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AI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고객이 좀 더 밸류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는 그런 아키텍처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고객 사례입니다. 이 고객은 에코스타라고 하는 이제 해외 고객으로서 하루에 이제 지금 저 스트리밍이 토픽이 한 150개 정도 있고요. 각 토픽마다 한 10억 행 정도 하루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는 하루에 10테라 정도 발생을 하는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기존에는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2, 3일 정도의 이제 데이터 처리 기간을 가져갔던 고객인데요.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그 스트리밍 인젝션의 기능을 통해서 지금 레드시프트 쪽으로 저 스트리밍 그 데이터를 바로 다이렉트로 받아서 그 데이터를 이제 바로, 그러니까 익스터널 테이블로 설정을 하고, 설정된 익스터널 테이블을 MV로 만들어내면서 얘를 갖다가 이제 바로 DB로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첫 번째 사용했던 기술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DB 한 개만으로 하게 됐을 때는 DB의 경합 현상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 데이터 쉐어링을 사용해서 지금 받아들이는 스트리밍을 나눠서 발생시키고 그 데이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이제 데이터 경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아키텍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처리를 하는 이제 가운데 세 개의 클러스터가 존재를 하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저 컨슈머 클러스터가 따로 존재를 하죠. 저 클러스터는 조회만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해서 각각의 역할에 맞게 크기를 다르게 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컨슈머라고 해서 또 조회만 전담하는 컴퓨팅 노드를 만들어서 서로 데이터베이스의 경합이 없이 기존에 2, 3일이 걸리던, 그리고 하루에 10테라씩 발생하는 저러한 데이터를 이제 37초 만에 데이터를 인젝션하고 고객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키텍처를 구성을 한 겁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기존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걸 구성한 건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한 64RPU라고 하는 작은 장비에서 테스트를 시작을 해서 점점점 키워서 이제 이런 최종 아키텍처로 만들었다는 게 이제 고객들에게 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지금 AWS에서 제공드릴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가장 발전된 형태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키텍처로 지금 보셨던 이런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냐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AWS의 가장 발전된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GS 리테일의 이치오 매니저를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S 리테일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 이치호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저희 팀을 대표해서 저희 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IDC, 온프라미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라클 엑사데이터 기반으로 정보계 환경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을 현대화하면서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이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진행 중이고요. 현재 한 3분의 2 정도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겪은 어떤 고민과 레슨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저희 회사의 에지이즈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DW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계시는, 운영하고 계시는 DW 시스템도 아직 개선 전이라면 이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조금 틀릴 수 있는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왼쪽부터 좀 보시면 저희는 전통적으로 ETL 구조를 갖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많아졌고 데이터 조인도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잡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의 솔루션도 SaaS ETL이라는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이시는 오라클 엑사데이터는 저희가 DW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최초 구축 시에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어떤 BI라든지 아니면 사용자들의 애드워 쿼리 그리고 분석 활동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현재는 아주 리소스가 부족하고 아침 출근 시간만 되면 데이터가 이제 늦게 나오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사스 이텔이나 오라클 엑사데이터 같은 솔루션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EOS 문제도 발생이 됐고요.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 업에 대해서도 골치를 썩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IDC 상에서의 리소스 부족 그리고 솔루션의 EOS 그리고 불편한 데이터 환경을 극복하고자 저희는 AWS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결정을 했는데요. 특히 저희 GS 리테일은 홈쇼핑인 GS 샵 그리고 편의점인 GS25, 슈퍼인 GS 더 프레시 등 정말 서로 다른 온라인 오프라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데이터에 대한 통합과 공유가 중요했고요. 통합과 공유를 통해서 데이터 활용성을 개선하는 걸 최종 목표와 전략으로 삼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비 아키텍처를 먼저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페이지를 먼저 펼쳤고요. 저희는 각 레이어의 앞에 있는 이름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각 레이어의 역할과 기능을 디자인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단 소스 레이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GS 리테일의 홈쇼핑 데이터, 편의점 데이터, 물류 데이터, 슈퍼 데이터, 행동 데이터 등이 있고요. 이 데이터들을 오른쪽에 있는 레이크하우스 레이어로 완벽하게 ELT 구조로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세싱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프로세싱 레이어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스마트 레이크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 레이크 플랫폼에서는 왼쪽에 소스 레이어에 있는 오라클이라든지 포스트그레이스QL, 마이스컬, DB2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정보와 수천 개의 테이블 메타 정보 그리고 스팍의 컴피그 정보, 에어플로우의 대그 정보를 저장을 함으로써 이후 이 스마트 레이크의 어떤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에어플로우의 스케줄링이나 EMR 스팍의 프로세싱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수행이 되는 그런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 프로세싱 레이어를 통해서 ELT가 되어 레이크하우스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레이크하우스 레이어에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S3로 구성된 데이터 레이크 영역 그리고 레드시프트로 구성이 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영역이 있습니다. S3로 구성된 데이터 레이크 영역의 목적은 저희가
저희 사용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 두었고요. 구성 자체는 아이스버그로 구축이 되었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홈쇼핑, 편의점, 물류 등 각 그 조직의 도메인으로 분리를 해서 데이터를 쉽게 공유를 하고 또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홈쇼핑은 현재 실선이 그려져 있고 나머지 쪽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홈쇼핑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도 연말부터 또는 내년 초부터 편의점 DW를 지금과 같이 이 아키텍처를 토대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데이터 웨어하우스 DW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레드시프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레드시프트 안에서는 페이지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DBT라는 오픈소스를 통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DBT라는 오픈소스는 이 세션의 후반부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저 레이어에서는 저희가 전사 셀프 BI로 사용을 할 퀵사이트가 보이고요. 그리고 올해 2025년에 GA된 세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를 도입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아테나를 통해서 조회하는 활동이라든지 주피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활동이라든지 또는 LLM을 사용하는 모든 활동들을 세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에서 하나의 스튜디오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IAM 아이덴티 센터가 보이실 텐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은 AWS 콘솔에 직접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활용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근데 AWS에서는 그런 접근 방법도 있지만 보다 편하게 데이터 페이지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라는 페이지를 제공을 합니다. 퀵사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딱딱하게 AWS 콘솔을 통해서 접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SSO 페이지, 통합 로그인 페이지를 통해서 IAM 아이덴티 센터를 통해 각 스튜디오에 접속을 해서 임직원들이 별도 로그인 과정 없이 바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네, 앞서 DW를 레드시프트를 선택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택 과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성능이 1번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오랜 기간 동안 레드시프트, 스노우플레이크, 비커리 등을 POC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물론 무작정 대용량 데이터를 갖고 테스트하진 않았고요. 실제 저희 GS 리테일 데이터를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레드시프트는 현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프로비저닝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하는 서버리스 모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POC를 통해서 저희가 성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레드시프트 서버리스를 활용을 함으로써 저희 스펙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거는 그 솔루션을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 기술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POC 과정에서 AWS의 솔루션 아키텍처 분이나 어카운트 매니저 그리고 프로서브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부분도 평가에 반영이 되어서 레드시프트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데이터 활용성인데요. 데이터 활용성은 레드시프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AWS 전체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 목표로 한 조직 간 데이터 공유 그리고 데이터 활용성 개선에서 만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죠. 비용인데요. 보통 DW를 사용하실 때 비용 때문에 사실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비싸기도 하고요. 근데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는 프로비저닝 모드 같은 경우 RI를 사용을 했을 때 약 30%에서 60% 정도 할인이 되고요.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 몇 주 전에 레드시프트 서버리스도 RI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AWS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기존 100%를 내는 거에 비해 RI를 건다면 최대 60%까지 할인을 받으면 사실 레드시프트를 안 쓸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 GS 리테일은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AWS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AWS 안에서는 데이터 정동 비용이 거의 영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DW를 레드시프트로 선택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부터는 저희가 오라클에서 레드시프트로 이관을 할 때, 전환을 할 때,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데이터가 작으면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관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 다루고 싶은 거는 대용량 데이터를 이관을 해야 할 때 어떤 방식이 저희 GS 리테일에서는 적당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토한 건 CDC 방식입니다. CDC는 아시겠지만 체인지 데이터 캡처 방식으로 소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타겟으로 동기화시키는 방식이고요. AWS에서는 DMS라는 아주 좋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GS 리테일의 오라클 엑사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성능 때문에 노아카이브 모드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미 CPU가 70%, 80% 정도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제외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AWS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배치 서비스인 글루 ETL입니다. 매니지드인 만큼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이 많지만 반대로 어떤 제한된 스케줄링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의존성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도 스킵을 했고요. 결국 마지막에 보이시는 이 방식을 선택을 해서 저희는 대용량 데이터를 이관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오라클에서 데이터를 레드시프트로 올리기 위해서 각 데이터가 스큐가 없이 균등하게 레인지를 나눈 후에 EMR 스팍을 통해서 보이시는 스레드풀 익스큐터를 통해서 그 나눠진 데이터를 AWS의 S3로 이관을 합니다. 그리고 S3에 저장된 데이터는 레드시프트의 스펙트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레드시프트에 넣게 되는데요. 사실 이 과정이 세 가지 스텝으로 되어 있어서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확실하고 오류가 없고 성능적으로도 뛰어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 그 대용량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SQL 최적화입니다. 보통 뭐 레드시프트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 빅쿼리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튜닝이 필요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요. 네, 실제 POC도 해보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느낀 것은 SQL 튜닝은 역시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칼라 쿼리에서 조인이나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NL 조인이라 그래서 그 데이터의 개수만큼 루프가 돌게 됩니다. 사실 그런 구조면 레드시프트든 어떤 DW도 아마 최고의 성능을 내지는 못할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그런 펑션 베이스의 스칼라 쿼리 또는 조인 베이스의 스칼라 쿼리를 다 일반 조인으로 빼서 해시 조인으로 성능 최적화를 하도록 쿼리를 변환을 시켰고요. 마찬가지로 이그지스로 되어 있는 부분도 플랜을 떴을 때 NL로 풀린다면 이 부분도 해시로 바꿔서 DW, OLAP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튜닝이나 SQL 변환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모델 최적화 부분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관계는 일반 RDB, 오라클이나 마이스퀄, 포스그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관계예요. 어떤 부모 자식 간 테이블 조인을 위해서는 부모의 키를 FK로 가짐으로써 그리고 그 부분에 인덱스를 달므로써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또 성능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레드시프트에서는 인덱스라는 개념이 없고 대신 디스트키나 소트키 개념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디스트키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디스트키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RDBMS의 파티션 키라고 일단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레드시프트에서 디스트키는 레드시프트 클러스터에서 각 노드 간의 디스트키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산 저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분산 처리나 병렬 처리를 위함인데요. 하지만 데이터를 조인할 때 그 분산된 데이터 노드 간의 데이터가 조인이 되고 결합이 된다면 데이터의 셔플링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브로드캐스팅이 발생이 되어서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따라서 레드시프트에서 디스트키를 사용해서 성능 최적화를 하시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각 테이블의 부모 키를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노드에는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인을 할 때도 그 키를 갖고 그
그 키를 참여를 시킴으로써 드라마티컬한 성능 향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 부분인데요. 아마 개발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 DBA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DBA 분들이라면 스크립트 방식이 편하실 거예요. 스크립트 방식은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GitHub의 AWS 랩스에 세션이라든지 사이즈, 락, 탑 쿼리 등을 볼 수 있는 쿼리를 제공을 하고요. AWS 콘솔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UI적으로 매트릭을 볼 수 있는 콘솔을 제공을 합니다. 저희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그래파나를 통해서 커스텀 모니터링 방식으로 따로 구축을 했는데요. 이 방식은 뭐 스크립트에 있는 어떤 딕셔너리라든지 아니면 레드시프트에서 제공하는 뷰 등을 이용해서 그래파나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 대시보드화 시킨 겁니다. 사실 저희는 이 세 가지 방식을 다 사용을 해서 적절하게 레드시프트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데이터 쉐어링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GS 리테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편의점 데이터, 뭐 홈쇼핑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조직 간, 사업부 간 이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쉐어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배치 레이어에서도 프로비전 버전의 모드에서 성능이 안 나는 부분을 서버리스를 통해서 성능 개선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현재 프로젝트에서 실제 구축 중에 있는 에어플로우의 한 배치 플로우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데일리 배치, 새벽 배치에서 약 3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프로비저닝 모드에서요. 근데 이 부분을 따로 타스크 그룹으로 빼서 서버리스로 돌림으로써 약 2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단축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전체 데일리 배치의 시간을 단축하고 뭐 추후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당연히 여유 있게 반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DBT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DBT는 데이터 빌드 툴의 약자이고 오픈소스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도입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의 에지즈의 에어플로우 코드를 작성할 때는 약간의 방식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당연히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 모델링을 위한 SQL도 들어가 있습니다. 혼재가 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SQL의 버전 관리, 테스트, 재사용이 어렵고 그리고 SQL을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델에 대한 리니지를 따로 만들어 줬어야 했습니다. 문서화도 마찬가지고요. DBT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데이터에 집중을 하고 모델링을 한 후에 그 모델을 통해서 DBT가 아래에서 보신 것처럼 리니지를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서 모델링 및 리니지 관리를 자동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품질, 예를 들면은 널값이 있는지, 그리고 뭐 줌이 발생했는지, 또는 금액인데 마이너스 값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자동으로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적재라든지 아니면 스냅샷 부분도 좀 자동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문서화도 모델만 잘 만들어졌다면 문서화도 외부로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동료 간, 조직 간 공유도 좀 수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BT는 레드시프트와 연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는데요. 당연히 뭐 개발 환경, 운영 환경에 대한 커넥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프로비전, 서버리스 나눠서 커넥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레드시프트에서 생성하는 테이블이나 뷰, 엠뷰 등에 대한 설정도 직접 DDL을 날리실 필요 없이 DBT 내에서 옵션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레드시프트에 디펜던시가 있는 디스트키, 소트키 같은 경우도 당연히 DBT 옵션을 통해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는 DBT 코어, DBT 레드시프트 라이브러리 설치를 하시면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되게 되면 지금 익숙하신 이런 VS 코드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델링을 쫙 하시게 되면 VS 코드의 플러그인을 통해서 모델이 리니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 자동으로 그려지는 거는 VS의 플러그인이 DBT와 연계해서 그려주는 거고요. 결국은 이 모델들을 어디서 실행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들은 에어플로우에서 실행을 해줘야 되고
이 모델들이 에어플로우로 그려주는 변환이 되는 그런 중간 과정은 코스모스라는 오픈소스가 담당을 해주게 됩니다. 이로써 저희는 VS 코드 같은 ID 툴에서는 모델링을 하는데 집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리니지들이 자동으로 에어플로우로 변환이 됨으로써 에어플로우에서는 스케줄링 그리고 운영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DBT 모델을 전체 모델을 만들었을 때 DBT에서는 이런 덱을 만들어 줍니다. 코스모스와 함께. 근데 저희는 사실 하나의 덱에서 이 전체 모델을 다 돌리기에는 리소스적이나 운영적으로 무리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뭐 주문이나 상품, 고객 이런 도메인별로 태깅을 하고 이 태그들을 에어플로우에 덱으로 분리를 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도 저희 프로젝트가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앞서 저렇게 많은 저렇게 많은 타스크들이 하나의 덱에 그려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저희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요. 실제 에어플로우가 계속 다운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에어플로우가 덱을 그릴 때 이 DBT 모델에 대한 파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사실 DBT와 코스모스 오픈소스에서도 이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찾은 옵션들을 적용을 해서 현재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옵션들을 일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마지막 장인데요. 저희가 결국은 레드시프트와 DBT, 에어플로우, 코스모스를 통해서 DW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에어플로우 아키텍처를 구상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운영 효율성, 가용성, 비용 최적화 이 세 가지인데요.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에어플로우는 아시다시피 쿠버네티스, 셀러리 모드, EC2에 싱글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의 워크로드가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것은 오버스펙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가용성 측면에서 가용성이 만족이 되는 ECS를 선택을 해서 컨테이너화해서 에어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는 셀러리 방식을 사용해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용 쪽에서는 아마 지금 이 아키텍처의 아래쪽에 보이시면 쉐어드 데이터베이스가 보이실 텐데요. 에어플로우를 셀러리 모드로 사용을 할 때 가장 비용이 비싼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어디다 쓰냐 보게 되면 메타 정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 정보를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하는 많이 가진 않아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다운이 되면 에어플로우에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RDS 오로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러 에어플로우가 스키마로 구분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쉐어하는 방식으로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여러 가지 도메인에 대한 에어플로우를 만들 때도 비용에 대한 챌린지는 좀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DBT와 에어플로우 코스모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DBT는 어디 설치되고 코스모스는 어디 설치되는 거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왼쪽 하단에 파일시스템을 캡처를 추가해 뒀습니다. 보시면 익숙하신 데그스가 있을 거고 HBU DBT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데그스에는 저희가 구성한 에어플로우를 넣고요. 그리고 HBU DBT에는 DBT 모델을 넣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 코스모스가 DBT 폴더를 읽어서 데그스에다가 이전에 보셨던 그런 리니지들을 에어플로우 데그 형태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나중에 사용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담아봤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보시는 QR코드를 찍으셔서 피드백을 주시면 다음 AWS 세션을 만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서밋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